한국산 뭐 볼 거 있다고 비싸요? 미국산이 훨 낫죠. 가격도 비싸. 강대국도 아니야. 한국산이 뭐가 낫죠?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 고위 실무자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공망이 뚫리는 순간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한국산 뿐이었죠. 아부다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마르 알 나히안입니다. 아부다비 국방조달위원회 소속 고위 실무자죠. 24살에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공부했고 30살에 펜타곤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지금은 41입니다. 제 손에서 결정된 무기 도입 계약만 따져도 수백억 달러가 넘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바닥을 압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는 그냥 구경만 시켜야 하는지를요. 그래서 그날 아침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형식이에요. 어차피 미국산 방공체계 추가 도입이 답이니까요.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방이 세게 돌아가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4개의 제안서 표지가 나란히 떠 있었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저는 스크린을 힐끗 보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방공체계를 판다고 나섰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조금은 우습기도 했거든요. 가격은 싸겠죠. 납기도 빠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중요한 건 전쟁이 터졌을 때 진짜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거고 그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은 파이살 알 누아임이 준장이었습니다. 공군 방공사령부 소속이고 현장에서 오래 굴러온 사람이죠. 그는 스크린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은 가끔 쓸데없이 신중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느리게 결정하는 타입이었죠.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결단력이 중요하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조달팀 책임자가 각 제안서를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안은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와 통합 경보망 확대였고 프랑스안은 아스터 시스템 도입이었고 이스라엘안은 아이언돔 변형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안은 천궁이라는 이름의 중거리 방공체계였죠.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사거리는 괜찮아 보였고 가격은 확실히 쌌고 납기는 제일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실전 경험이 없었거든요. 시험장에서 관역 맞추는 것과 진짜 전쟁터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조달팀 책임자가 한국안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합니다. 다만 실전 검증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겁니다. 실전 검증.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파이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장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 포화 공격, 복합 위협, 전자전 교란 이런 것들은 과거 교범으로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양상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파이살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체계를 도입하자는 겁니까? 파이살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체계만으로 충분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재검토라니요. 미국 체계가 지난 40년간 이 지역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이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조달팀 책임자는 어색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했으니까요. 제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실전은 미국이고 나머지는 대체제일 뿐이라는 거였죠. 회의가 1시간쯤 이어졌을 때 조달팀 책임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4개의 제안이 점수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미국안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한국안은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위를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런데 파이살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의 납기와 유지 비용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조달팀 책임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반영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뢰도와 실전 경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체계 도입에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파이살을 노려보았죠. 그는 자꾸만 가정을 들이밀며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파이살 준장님,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보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체계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파이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오마르, 저는 준비된 체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체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회의는 곧 끝났고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은 우선 검토, 나머지는 차순위. 한국은 보조전력 검토 대상. 저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유난히 크게 들렸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파이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혹시 한국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신 겁니까? 저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파이살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답은 해야 할 것 같았죠. 파이살, 당신도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진짜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파이살은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지켜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저는 더 이상 그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고 파이살은 뒤에 남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컴퓨터 화면에 보고서 초안을 띄웠습니다. 한국안에 대한 평가란이 비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짧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검토 가능하나 주력 체계 대체는 부적절함. 엔터를 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푸르렀고 저는 그 하늘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방패 아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키보드 옆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왔고 저는 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지만 쓴맛은 여전했죠. 저는 그 쓴맛이 좋았습니다. 명확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고 승인이 떨어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미국 측과 본격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문관 미팅이었어요. 펜타곤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가 직접 아부다비로 온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기대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검토는 끝났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자문관이 도착한 건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가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리처드 콜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 차림에 은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직 미군 방공장교 출신이라고 했죠. 이라크에서 2번, 아프가니스탄에서 1번 복무했고 지금은 방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리처드가 회의실 중앙에 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지도 않고 스크린을 켜지도 않은 채 그냥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판매 사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동맹으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죠. 아랍에미레이트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이 지역에서 함께 지켜온 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미국이 가진 힘이었죠.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증된 방공 시스템입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예멘 분쟁 실전에서 수천 발의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면 여러분은 미군 통합 경보망에 연결됩니다. 조기 경보 위성, 해군 이지스 레이더, 공군 정찰기, 이 모든 자산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방공망과 연동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방패 전체를 사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처드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미군 자산과 연동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점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납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리처드가 파이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력을 미국 본토로 보내 훈련시키고 통합 시스템 구축을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4개월이면 2년입니다. 길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리처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격은 솔직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건 장비가 아니라 안심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좋아 보일 겁니다. 싸고 빠르고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분 곁에 서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는 커피를 마시며 저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오마르, 솔직히 다른 제안들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안이 가격 면에서는 매력적이긴 합니다. 리처드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열심히 하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마르, 이 바닥은 시험 점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누가 옆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현명한 분이시군요. 좋은 결정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회의실은 텅 비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측 설명회가 잡혔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죠.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지만 공정성을 위해 모든 제안자에게 기회를 줘야 했으니까요. 설명회 당일 회의실에 들어온 두 사람은 리처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도현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짙은 남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악수는 짧았죠. 옆에 선 여자는 서윤아라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도 짧았고 잡담도 없었죠. 박도현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동안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리처드처럼 회의실을 장악하는 기운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죠. 박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궁 방공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사거리, 요격고도, 동시 교전 능력 같은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하품을 참았습니다. 이미 본 내용이었거든요. 서윤아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납기는 14개월입니다. 계약 후 즉시 생산 라인 투입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빠르긴 한데 그게 다였어요.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을 때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실전 운용 경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전 요격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무리 시험 점수가 좋아도 실전이 없으면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한국 측이 나간 뒤 파이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성실해 보이긴 하는데 리처드와 비교하면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경험 부족이 느껴집니다. 파이살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이름이었고 한국은 그냥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안 우선 추진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결제 문서에 사인하면서 안도감을 느꼈죠. 옳은 결정이었으니까요. 리처드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다음 주 상세 협상 일정을 보내왔고 저는 그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모든 게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뉴스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소형 보트들이
미군 구축함을 위협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며칠 뒤엔 미국 무인기가 격추당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면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패턴이었으니까요. 미국과 이란은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결국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게 중동의 상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동 지역 자국민 철수 권고를 발표했고 페르시아만에 추가 항모 전단이 투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왕실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된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배석 자격으로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고 긴 테이블 상석에는 셰이크 칼리드 빈 자이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실세 중 한 명이었죠. 6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기지들이 가동 중이고 드론 부대도 대기 상태입니다. 미국 측 정보에 따르면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펜으로 메모지를 두드리며 생각했죠. 선제 타격이라니 미국이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셰이크 칼리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공망 준비 태세는 어떻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4개 포대가 가동 중이고 프랑스제 단거리 시스템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과 도심 지역은 커버 가능합니다. 셰이크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측 지원은요? 만약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군 자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국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동맹국 방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응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게 조금 걸렸거든요. 하지만 셰이크 칼리드는 크게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은 느릴 수는 있어도 결국 옵니다. 지난 50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걸프전 때도 그랬고 이라크전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동맹을 지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셰이크 칼리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국은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국은 왔습니다. 그게 동맹이라는 것의 의미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파이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마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미팅까지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파이살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장 보고서들을 보셨습니까? 최근 예멘과 시리아에서 올라온 것들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요. 왜요? 파이살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론 포화 공격 패턴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이란 지원 세력들이 새로운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저가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서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겁니다. 패트리어트는 한 발에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인데 50달러짜리 드론을 잡는 데 쓰면 금방 탄약이 바닥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파이살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존 교범으로는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층 방어가 필요합니다. 고가 표적은 패트리어트로 막고 저가 위협은 다른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그건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탄도미사일 방어입니다. 이란이 진짜 위협은 미사일이지 드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이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마르 전쟁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곳을 노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이살은 항상 이랬어요.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했죠. 준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미국 체계 도입이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파이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떨쳐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아랍에미레이트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카페는 붐볐고 쇼핑몰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 역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리처드와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예산 배정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하지만 가끔 파이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그 말이요.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지난 50년간 우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 오래되어서 의심할 틈조차 없었죠.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안전하다고 미국이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당연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전쟁이 시작된 건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새벽 4시 17분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비상 연락망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화면에 뜬 문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급 소집 미국이란 전면 교전 시작 즉시 작전실 집결. 저는 옷을 제대로 입을 시간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 공허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지하 작전실로 내려가는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환풍기 소리가 들렸죠.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이살도 있었고 정보국 사람들도 있었고 공군 작전 참모들도 보였어요. 중앙 스크린에는 중동 지도가 떠 있었고 곳곳에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3시 42분 미공군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주요 표적은 테헤란 인근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들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60여 개 목표물에 대한 타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란 지도 위에 표시된 붉은 X자 표시들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였죠. 정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두려움보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심이 됐거든요. 이제 곧 끝나겠구나 싶었죠. 파이살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란의 대응은요? 정보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 편대가 미군 기지들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지도가 떠올랐고 수십 개의 화살표가 이란에서 출발해 사우디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기지들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격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군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미군 패트리어트와 사드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대부분 요격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미국이었어요. 준비된 나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작전실 안은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커피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지만 저는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오전 8시쯤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비공개 채널을 통해 미군 측에서 보내온 피해 현황이었죠. 정보국장이 파일을 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활주로 일부가 파손되었고 경납고 두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피해라니요? 미군 기지가 공격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피해가 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요격률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높습니다. 약 80% 이상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80%가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0%가 저렇게 큰 피해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위성으로 찍은 아루데이드 기지 사진이었는데 활주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경납고 지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입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추가 보고 들어옵니다. 통신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바레인 기지에서도
피해 발생 저장고 일부 파손 사상자 발생했다고 합니다. 쿠웨이트 기지는 드론 공격으로 레이더 시설 손상되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작전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누군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80% 요격률이면 성공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사진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마르,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파이살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방공망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90점을 맞아도 나머지 10점이 사람을 죽입니다. 80점이면 20점이 도시를 불태웁니다. 한 발만 지나가도 끝나는 게임입니다. 저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진 속 무너진 경납고가 파이살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미군 측에서 공식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정보국장이 프로젝터에 띄우자 작전실 사람들이 모두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가 하나 나타났는데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 숫자, 그리고 요격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237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었고 그중 189개가 요격되었습니다. 요격률 79.7%.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79%라니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나머지 48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2발은 무인 지역이나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6발이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기지시설 파괴 활주로, 손상 저장고 화재 레이더 시설 파손, 그리고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3명입니다. 23명.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숫자로는 적어 보였지만 그게 실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거웠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파이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도 미국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진들이 그걸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79%를 막았잖아요. 다른 나라가 과연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미국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제 확신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미군 측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리처드 콜먼이 직접 참석한다고 했죠.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리처드가 뭔가 명확한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사흘간 봤던 피해 현황들이 사실은 과장된 거고 실제로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말해줄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파이살도 있었고 국방부 차관도 보였고 정보국 사람들도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자신감 있는 자세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지 않았고 타이도 느슨하지 않았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옆에 단정하게 세워두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흘간 중동 전역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작전 개요라는 제목 아래 미군의 공습 현황과 이란의 반격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리처드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군은 총 623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그중 92% 이상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생산 능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미군이었어요. 압도적인 타격 능력이었죠. 하지만 이란도 반격했습니다. 리처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총 412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우리의 방공 시스템은 그중 328개를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79.6%입니다. 79.6%. 저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흘 전 봤던 숫자와 거의 같았어요.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역사상 가장 집중된 미사일 공격 중 하나를 막아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제로 피해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전쟁에서 완벽한 방어 같은 건 없으니까요. 70%면 충분히 높은 거였죠. 그런데 파이살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처드가 파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무인 지역에 낙하했고 일부는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목표물에 도달한 건 몇 발입니까? 리처드의 턱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대략 40에서 50발 정도로 추정됩니다. 40에서 50발.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파이살이 또 물었습니다. 그 40에서 50발이 만든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리처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활주로 4곳 손상 경납고 7동 파손 레이더 시설 3곳 파괴, 그리고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6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6명이라는 숫자가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죠. 파이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활주로가 손상되면 전투기가 이륙하지 못합니다. 경납고가 파손되면 장비를 잃습니다. 레이더가 파괴되면 눈이 멉니다. 그리고 56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이살 준장님, 전쟁의 현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400여 발의 공격 중 80%를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파이살이 리처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성과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기지 하나가 멈추고 도시 한 구역이 불탔습니다. 그 몇 발의 의미를 평균값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리처드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팽팽해졌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파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콜먼 씨, 당신은 지금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80%, 90% 높은 요격률, 압도적 우위하지만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봤고 불타는 활주로를 봤고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게 나머지 20%의 의미입니다. 리처드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저도 현장을 압니다. 이라크에서 2번, 아프가니스탄에서 1번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룬 성과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성과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성공률을 말하고 저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죠.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펜으로 종이를 두드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과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선점도 찾아야 합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 전력 배치를 제안합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를 증강하고 사드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면 요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파이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리처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공격이 온다면요?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증강은 더 나은 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56명의 사상자와 무너진 기지들이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파이살도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마르, 제 말 믿으십시오. 미국 시스템이 여전히 최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나간 뒤 파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이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미국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선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긴장은 여전했죠. 이란은 미사일을 더 이상 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군 역시 추가 공습을 멈췄지만 항모 전단은 페르시아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건이었죠. 리처드의 제안대로라면 포대 3개를 더 들여와야 했고 예산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생각하면 필요한 투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이라는 납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주제는 방공전력 긴급 증강이었고 미국 측 협상을 본격화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밖에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파이살도 보였고 예산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콜먼도 테이블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측과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긴급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스크린에 제안서가 떴는데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는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대 3개 추가 배치 미사일, 240발 통합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운용 인력 교육까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구성은 나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리처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가 떴는데 저는 그걸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12억 달러.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거든요. 차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전 견적보다 상당히 올랐는데요. 리처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시 긴급 도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생산 라인 우선순위 조정, 긴급 수송, 그리고 현장 기술 지원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는 펜으로 종이를 두드렸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이해는 됐어요. 긴급하게 움직이려면 프리미엄을 내야 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납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7개월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어렵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생산 일정이 촉박합니다. 7개월.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여전히 길었어요. 파이살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간 단계 인도는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포대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여오는 식으로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 통합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3개 포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파이살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운용상 제약사항이 있습니까? 리처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정비는 반드시 미국 기술진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미군 통합 네트워크와 연동되기 때문에 일부 작전 정보는 공유가 필수입니다. 셋째, 제3국으로의 재수출이나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조건들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작전 정보 공유 부분이 걸렸습니다. 예산처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리처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계약금 30% 선지급 중간 단계에서 40% 인도 시 30%입니다. 계약금만 3억 6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예산처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선지급 비율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는 20% 아닙니까? 리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긴급 도입이고 생산 라인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협상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격 조정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는 오랜 동맹국 아닙니까? 리처드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은 원가 기반입니다.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은 계속 나왔지만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가격표였거든요. 회의가 1시간쯤 이어졌을 때 파이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 씨,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음 공격이 왔을 때 미군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리처드가 파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사작전 지원은 정치적 결정 사항이고 무기 판매와는 다른 채널입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억 달러를 지불해도 미군이 직접 나서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리처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군사 동맹의 모든 것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리처드를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건 동맹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영업사원의 미소였어요.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주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저도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파이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도 미국이 유일한 답입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2억 달러 7개월 납기, 30% 선지급 작전 정보 공유, 그리고 군사 지원 불확실. 동맹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건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파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한국 제안서가 있었죠.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에 천궁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납기 14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4개월과 7개월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한가 하고요. 한국 제안서를 다시 꺼낸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안은 검토했고 리처드와 협상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었거든요. 적어도 비교는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비서에게 한국 측 연락처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제안서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미팅 요청을 보냈고 답장은 놀랍게도 2시간 만에 왔습니다. 간결했어요. 내일 오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시간과 장소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큰 회의실이 아니라 작은 방이었어요. 공식 설명회가 아니라 실무 검토였으니까요. 파이살에게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죠. 다음 날 오전 박도현과 서윤아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박도현은 남색 정장에 은퇴 안경이었고 서윤아는 검은 바지 정장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는 여전히 짧았고 잡담도 없었죠. 회의실 문을 닫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설명회는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미국도 완벽하게 못 막은 공격을 당신들은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박도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부를 막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거든요. 보통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포장하기 바쁠 텐데 박도현은 달랐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디를 지킬 건지, 어떤 위협을 우선할 건지 그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서윤아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주요 시설 배치도라는 제목이 보였고 지도 위에 여러 개의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항구 발전소 정유시설 왕궁 정부청사 그리고 주요 도심 지역이었죠. 서윤아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4개 포대로는 이 모든 지역을 동시에 커버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어디를 먼저 지킬 건지요. 저는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모든 걸 지킬 수는 없었죠. 박도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위협 분류표가 나타났는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전투기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성과 대응 방법이 적혀 있었죠.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높고
속도가 빠릅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고가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다릅니다. 저고도로 천천히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 포착이 어렵고 숫자가 많습니다. 고가 미사일로 잡기엔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이살이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서윤아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는데 여러 층으로 나뉜 방어망 구조였습니다. 계층 방어 체계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고위협 표적은 천궁으로 중위협은 중거리 시스템으로 저위협은 단거리 대공포로 처리합니다. 기존 패트리어트도 통합 운용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미사일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파이살이 질문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천궁은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를 지원합니다. 패트리어트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하실 겁니까? 서윤아가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이번엔 색깔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어요. 빨간색 구역은 최우선 방어 지역입니다. 왕궁과 정부 청사 그리고 주요 인프라입니다. 여기에 천궁 2개 포대를 배치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노란색 구역은 2차 방어선입니다. 공항과 항구 그리고 도심 외곽입니다. 여기에 천궁 1개 포대와 기존 패트리어트 2개 포대를 배치합니다. 파란색 구역은 나머지 패트리어트로 커버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운용 계획까지 짜왔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배치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계약 후 14개월입니다.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배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포대는 8개월 안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8개월. 저는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미국 안보다 한 달 빠른 거였죠.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요. 서윤아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최근 중동 전장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지난주 이란 공격 패턴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시간대, 미사일, 종류, 비행 경로 모두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이란은 3가지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서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탄도미사일, 선제 공격으로 레이더를 혼란시킵니다. 둘째, 순항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시도합니다. 셋째, 드론 포화로 방공망을 소진시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실제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술 연구였죠. 박도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응 시나리오가 나타났는데 각 공격 패턴에 대한 요격 순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천궁과 패트리어트가 고고도에서 1차 요격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통과한 표적은 저고도에서 2차 요격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중고도에서 천궁이 처리하고 드론은 단거리 시스템으로 대량 제거합니다. 파이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교전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탐지에서 발사까지 평균 6초입니다. 박도현이 즉답했습니다. 동시 교전 가능 표적은 포대당 12개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6초라니 패트리어트보다 빨랐어요. 서윤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비용 비교표였는데 미국 안과 한국 안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깜빡였죠. 한국 안이 거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설명회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카탈로그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박도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들으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몇 주 전에 저는 한국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듣고 싶었고 더 알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국이 명성을 말할 때 한국은 계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한국 측과의 2번째 미팅이 끝나고 이틀 뒤 합동검토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주재로 양측 제안을 최종 비교하는 자리였죠. 큰 회의실이었고 테이블은 디귿자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리처드가 앉았고 다른 쪽에는 박도현과 서윤아가 자리했습니다. 파이살과 저는 중간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국방부 차관이 상석을 차지했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부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거든요. 리처드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턱선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고
박도현과 서윤아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제안을 심도 있게 비교하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추가 설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도 열지 않고 프레젠테이션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했고, 이라크에서 실전을 치렀고, 사우디에서 예멘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실전 경험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논리는 일관적이었어요. 경험과 신뢰, 그게 핵심이었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리처드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납기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겠죠. 하지만 전쟁터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체계에 도시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그 질문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도현을 바라보았죠.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 앉았고 국방부 차관이 한국 측을 바라보았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윤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어요. 제목은 교전 가능 시간창 분석이었습니다. 실전 경험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우리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최근 이란 공격 데이터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비행 시간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죠.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평균 7분에서 9분 안에 도착합니다. 서윤아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탐지 레이더가 포착하는데 30초 추적 및 분류에 40초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에 30초. 그러면 교전 가능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구체적이었어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초 단위로 쪼개진 시간표였죠. 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분 안에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게 나타났는데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위협 등급 판정 20초, 요격 순서 결정 15초, 발사 명령 전달 10초, 미사일 점화 및 발사 6초, 총 51초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인간 판단이 필요한 건 최종 발사 승인뿐입니다.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동화가 만능은 아닙니다. 전장에서는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험 있는 운용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서윤아가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엔 표였는데 지난주 미군 기지 공격 때 요격 시도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 공격 때 첫 번째 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평균 9분 32초가 걸렸습니다. 서윤아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바레인 기지는 8분 57초, 쿠웨이트 기지는 10분 4초였습니다.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비행시간이 7분에서 9분인데 요격 준비에 10분 가까이 걸렸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죠. 파이살이 질문했습니다. 그 시간 차이가 왜 발생한 겁니까?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수동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표적을 식별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발사 승인을 받는 과정이 전부 사람을 거칩니다. 긴장 상황에서는 더 느려집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운용 미숙 문제입니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녀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운용 절차도가 나타났는데 복잡한 화살표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연결되어 있었어요. 레이더 운용자, 지휘소, 교전 통제관, 발사 통제관 최소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사람이 판단하고 전달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이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박도현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천궁 시스템 절차도였는데 훨씬 단순했습니다. 레이더 탐지 즉시 자동 분류됩니다. 위협 등급 자동 판정, 요격 우선순위 자동 배정, 발사 준비 자동 완료. 운용자는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탐지부터 발사까지 평균 6초입니다. 6초.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분과 6초 차이가 너무 컸어요. 파이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습니까?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 이란 공격 패턴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선과 파란 선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붉은 선은 위협 미사일이고 파란 선은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총 237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서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천궁 4개 포대와 패트리어트 2개 포대 통합 운용 시 예상 요격률은 92.4%입니다. 92.4%.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리처드가 실전 데이터로 보여준 79%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리처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실전과는 다릅니다. 박도현이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폴란드 방공 훈련 영상이라는 제목이 떴고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 표적 드론을 연속으로 요격하는 장면이었죠. 6발 연속 명중이었고 시간은 32초였습니다. 이건 작년 나토 훈련 결과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천궁을 테스트했고 패트리어트와 동시 운용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동등 이상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처음 봤어요. 그는 항상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서윤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지형 기반 배치 최적화안이라는 제목이었고 아부다비 지도 위에 포대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지형을 고려하면 이렇게 배치하는 게 최적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왕궁 반경 40km, 공항 반경 30km, 주요 인프라 반경 25km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박도현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 교체안이 아닙니다. 기존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통합 재배치 구상입니다. 미국 시스템을 버리는 게 아니라 최적화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영업이 아니었어요. 컨설팅이었죠. 리처드가 브랜드를 내세울수록 한국은 더 구체적인 계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최종 결정 회의를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화면에 남은 배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최종 결정 회의가 열린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왕실 국가안보회의 산하특별위원회 회의였고 셰이크 칼리드 빈 자이드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부터 긴장했어요. 이번 결정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은 넓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긴 테이블 상석에 셰이크 칼리드가 앉았고 양옆으로 원로 장성들이 자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정보국장도 보였죠. 파이살은 제 옆에 앉았고 리처드는 테이블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측은 초청받지 못했어요. 내부 회의였으니까요. 셰이크 칼리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방공체계 도입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양측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니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두 제안 모두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다만 미국안이 좀 더 검증되어 있고 한국안은 가격과 납기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원로 장성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을 생각하면 미국 아닙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 체계를 써왔고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지금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장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검증 안 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동맹에 대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셰이크 칼리드가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처드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향후 안보 협력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을 선택한다면 워싱턴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 거리를 두려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의 말은 교묘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암시는 충분했죠. 원로 장성 하나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보 전반에 영향이 갑니다. 다른 장성도 동의했습니다. 정보 협력도 문제고 군사훈련도 문제입니다. 한국 시스템 때문에
그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리처드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지를 좁히고 있었죠. 셰이크 칼리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마르 실무 검토를 주도하셨으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국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은 검토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쟁을 보고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로 장성 하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미군 기지 피해 보고서, 한국 측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비용 비교표였죠. 미국 시스템은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전 요격률은 79%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나머지 21%가 기지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에서 92% 요격률을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동등 이상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절반이고 납기는 더 빠릅니다.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마르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릅니다. 저는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실전 결과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70%로는 부족합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전쟁의 현실입니다. 100% 방어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100%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92%와 70% 사이에는 수십 발의 미사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원로 장성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맹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처드 씨 말씀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나 존경하는 장성님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협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우리를 더 실망시킨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마르, 그건 부당한 평가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당합니까? 우리가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건 가격 인상과 지불 조건이었습니다. 동맹을 말하면서 실제로 테이블에 올린 건 청구서였습니다. 리처드의 턱이 딱딱해졌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면 가격 협상 여지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도 깎을 수 없다는 게 동맹의 태도입니까? 셰이크 칼리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마르, 요점만 말하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나 이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실제로 지금 이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은 명성을 팔고 있지만 한국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몇몇 장성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셰이크 칼리드는 표정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리처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셰이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정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장기적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기적 관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다음 공격이 왔을 때 미군이 직접 나서줄 겁니까? 리처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12억 달러를 내고 추가 장비를 사야 합니까?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정치적 결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도 보호는 보장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동맹의 내용입니다. 셰이크 칼리드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충분합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미국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원로 장성 셋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5명은 들지 않았어요. 한국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요? 파이살이 손을 들었고 국방부 장관도 들었고 젊은 장성 둘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손을 들었죠. 셰이크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한국 안을 채택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고 원로 장성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과 맞섰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정이 발표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공식 보도자료가 나갔고 한국 측에 계약 협상 개시 통보가 전달되었죠. 저는 사무실에 앉아 그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면담 요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긴급하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리처드가 다시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대사관 정무 담당 공사와 국방부 소속 인사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회의실에서 맞았고 파이살도 배석했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고 턱선은 굳어 있었죠. 그는 악수를 청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정무공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마르 최근 결정에 대해 워싱턴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우려입니까? 정무공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 파트너십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깍지 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입니까? 국방부 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보 공유 협력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 네트워크와 통합되지 않는다면 실시간 정보 제공이 어려워집니다. 파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를 지원합니다. 기술적으로 통합 가능합니다. 국방부 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위성 정보나 조기 경보 데이터를 한국 시스템과 공유할지는 별개 사안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협력을 축소하겠다는 위협이었죠. 리처드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오마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맹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워싱턴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을 선택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얘기가 나옵니까? 리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선택은 결국 그쪽으로 가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절로 나왔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가 미국 아니면 적이라는 말입니까? 정무공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안보 협력은 신뢰에 기반합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협력도 흔들립니다. 파이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 때 12억 달러 청구서를 보낸 건 신뢰에 기반한 겁니까?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시장 가격입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국에게 시장 가격을 부르는 게 신뢰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무공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현실적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현실적 우려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국방부 인사가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합동 군사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 정보 공유 등급 하향 조정 검토 무기 부품 수출 승인 지연 우려 그리고 지역 안보 회의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입장 지지 재고려 필요성. 저는 그 목록을 들으며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협력 축소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상의 보복 리스트였죠.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동맹이 하는 방식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협력을 축소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승인을 지연시키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무공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리처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마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재검토하십시오. 기술적 이유든 예산 문제든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콜먼 씨, 저는 몇 주 전만 해도 당신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국이 최고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 달라지셨습니까?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한 건 이란의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우리를 더 실망시킨 건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동맹을 말하면서 청구서를 내밀고 협력을 말하면서 보복 리스트를 읽어주는 게
미국식 파트너십입니까? 정무공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마르 오해하고 계십니다. 리처드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실전에서 실패하면 그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70% 요격률 기억하십니까? 나머지 21%가 만든 피해도 기억하십니까? 리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유명한 이름을 산 게 아니라 가장 나은 해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무공사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유감입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리처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파이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요. 예전에 오마르라면 저 압박에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보였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데이터를 받고 숫자를 확인했고 현실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이름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시작됐지만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 배치가 완료된 건 계약 후 8달 만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빨랐죠. 천궁 4개 포대가 아부다비 외곽에 자리 잡았고 기존 패트리어트 2개 포대와 통합 운용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박도현과 서윤아는 그 8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운용 인력 교육도 직접 감독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대로 선택한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아직 증명되지 않은 시스템에 목숨을 걸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완전 가동 선언이 난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밤 자정부터 천궁 시스템이 정식 작전 투입됩니다. 통합 지휘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하 통합 방공 지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0m까지 내려가니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고 경비가 신분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전역의 방공망 현황이 떠 있었죠. 천궁 포대는 파란색 사각형으로 패트리어트는 초록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통합 네트워크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은 고요했고 위협 표시는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박도현과 서윤아도 지휘실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레이트 운용팀과 함께 모니터를 점검하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자정이 넘어 새벽 1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다수 표적 탐지 방위 080거리 280km 고도 상승 중입니다. 지휘실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파이살이 재빨리 중앙 콘솔로 이동했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였습니다. 분류 결과 나왔습니다.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추정 15발, 순항미사일 추정 23발 그리고 저속 표적 다수 드론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란이었어요. 다시 공격해온 겁니다. 파이살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포대 교전 태세 돌입 통합 네트워크 가동 자동 분류 시작하십시오. 지휘실 안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모니터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앙 스크린을 응시했죠.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그도 지휘실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미국 대사관 연락망으로 통보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서윤아가 아랍에미레이트 교전 통제관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고
박도현은 시스템 상태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착했어요. 위협 등급 자동 분류 완료되었습니다.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고위협 표적 15개, 중위협 23개, 저위협 42개, 총 80개 표적입니다. 80개.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 이란 공격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숫자였죠. 요격 순서 배정 완료. 천궁 1번 포대 고위협 표적 6개 할당, 천궁 2번 포대 고위협 표적 6개 할당, 패트리어트 포대 고위협 표적 3개 할당. 담당관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천궁 3번 4번 포대는 중위협 표적 처리 단거리 시스템은 저위협 드론 담당. 파이살이 명령했습니다. 교전 승인합니다. 발사하십시오. 그 순간 화면 위에서 파란색 선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었어요. 첫 번째 발사부터 네 번째 발사까지 6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점과 파란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작은 십자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요격 성공 표시였죠. 첫 번째 표적 격추 확인.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두 번째 격추, 세 번째 격추. 지휘실 안에 보고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있는 게 보였죠. 고위협 표적 15개 중 13개 격추 확인.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이탈 궤도 무인 지역 낙하 예상.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위협 표적은 거의 다 처리된 겁니다. 중위협 표적 교전 중 현재까지 18개 격추, 나머지 5개 추적 중. 화면 위에서 파란 선들이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붉은 점 하나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회의실에서 한국 안을 비웃었던 그때요. 시험장 성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실전은 다르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바로 그 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은 제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죠. 저위협 드론 편대 교전 시작 단거리 시스템 작동 중.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34개 격추, 나머지 8개 추적 중. 파이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최종 집계 들어갑니다.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총 80개 표적 중 76개 격추 확인. 나머지 4개 중 3개는 무인 지역 낙하, 1개는 해상 추락 민간 피해 제로, 군사시설 피해 제로. 지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운용팀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중앙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위에는 이제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파이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리처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휘실을 나갔습니다. 인정하는 건지 인정하기 싫은 건지 알 수 없는 뒷모습이었죠.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요격률 95%라는 숫자가 화면 한쪽에 떠 있었습니다. 미국도 완벽하게 못 막은 하늘을 한국이 지켜냈습니다. 계산과 실행으로요. 그날 밤 요격전이 끝나고 저는 지하 지휘실에서 새벽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운용팀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중앙 스크린 앞에 서서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80개의 붉은 점이 나타나고 파란 선들이 솟아오르고 하나씩 사라지는 그 장면을요. 몇 번을 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해냈다는 게요. 파이살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시십시오.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최종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파이살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민간 시설 피해 제로, 군사기지 피해 제로, 인명 피해 제로입니다. 낙하한 파편 4개는 전부 사막지대에 떨어졌습니다. 제로.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몇 달 전 미군 기지 공격 때는 수십 명이 죽었고 시설이 파괴되었는데 오늘 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95%와 79%의 차이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정신이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마르 집에 가서 쉬십시오.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내일 보고 회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아부다비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서 폴더를 열고 한참을 뒤지다가 파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작성했던 검토 보고서였어요. 한국안 평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파일을 열자 제가 썼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검토 가능하나 주력 체계 대체는 부적절함.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쓴 글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미국이 답이고 한국은 대체제라고요. 저는 커서를 그 문장 위에 놓고 천천히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문장이 사라졌고 빈 공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천궁 방공체계는 아랍에미레이트 주력 방공망 재편의 기준이 된다. 실전 검증 완료. 요격률 95% 달성. 민간 및 군사시설 피해 제로.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닌 핵심 전력으로 평가함.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을 바꿨어요. 최종 평가 보고서라고요. 그날 오전 셰이크 칼리드가 주재하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샤워도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로 장성들도 보였고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파이살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셰이크 칼리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오마르 상세 브리핑을 부탁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어젯밤 자정 45분 이란발 미사일 및 드론 80개가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천궁 시스템과 패트리어트 통합 방공망이 즉각 대응했고 최종 요격률 95%를 기록했습니다. 피해는 제로입니다. 원로 장성 하나가 물었습니다. 천궁의 실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천궁이 전체 요격의 72%를 담당했습니다. 고위협 탄도미사일 15발 중 13발을 천궁이 격추했고 중위협 순항미사일 23발 중 18발도 천궁이 처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반응 속도는 천궁이 평균 6초, 패트리어트가 평균 9초였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은 천궁이 포대당 12개, 패트리어트가 6개였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천궁이 96%, 패트리어트가 83%였습니다. 셰이크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수한 성과입니다.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군요. 원로 장성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셰이크 칼리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마르 미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리처드 콜먼이 지휘실에 있었습니다.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요? 아무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셰이크 칼리드도 미소를 지었죠. 인정하기 싫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뭐라 하든 어젯밤 우리 하늘을 지킨 건 한국 시스템입니다. 파이살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천궁 시스템은 확장 가능합니다. 추가 포대를 도입하면 전국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셰이크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산은 승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파이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언제 확신하셨습니까? 한국이 옳다는 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리처드가 동맹을 말하면서 청구서를 내밀었을 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줄 진짜 방패라는 걸요. 파이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명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켜줬으니까요. 파이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주목할 겁니다. 어젯밤 결과를 보고 한국을 찾는 나라가 늘어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믿었고 한국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고 그 하늘 아래 도시는 안전했습니다.